아주머니, 여기 편육 한 접시랑 과일 더 주세요. 시누이의 큰 목소리에 손님들이 머리를 돌려 쳐다보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에서 그 말이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장례식이 누구의 장례식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장례식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자기 쪽 손님들만 살폈고 음식도 자리도 그쪽부터 챙겼지요. 지금은 장례식이니까. 저는 그 말로 스스로를 눌렀습니다. 사무제 마치고 온 가족이 집에 모였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처음으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서재에서는 제 아이들과 시누이 아이들, 다른 조카들까지 부조금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때 시누이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동시에 모든 시댁 식구들 휴대폰에서 카톡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제 전화기에서는 아무런 알림 소리가 없었습니다. 친척들 단톡방에서 제 이름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초대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가족도 아니고 각자 갈 길 가면 되잖아.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지난 30년은 언제든 정리될 수 있었구나.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시니어 인생 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공감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한 집안의 며느리로 30년을 살아온 평범한 여자의 황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항상 한 발짝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아서가 아니라 앞에 설 자리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명절이면 부엌은 늘 여자 몫이었습니다. 음식이 모자라면 조금만 더 하면 되잖아. 그 말은 늘 저에게 향했지요. 상에 앉을 때도 그랬습니다. 시누이와 시누이 쪽 가족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나면 나는 남은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제 자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면 시누이는 늘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애는 이번에 승진했대. 이번엔 해외 출장도 간다더라. 저도 할 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잘 해내고 있었고 겉으로 자랑하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제가 말을 꺼내려 하면 시누이의 말이 항상 먼저 덮어버렸습니다. 아, 그건 나중에 얘기해. 지금은 이 얘기 말고. 그렇게 저의 말은 시작도 되기 전에 끝났습니다. 남편은 그런 상황을 모를 리 없었지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일 키우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저는 항상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요.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마다 실제 준비는 항상 제 몫이었습니다. 제사 날짜를 챙기고 손님 수를 가늠하고 부족한 걸 채우는 일까지. 그런데 결정해야 할 순간이 오면 결정은 늘 시누이의 말로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 구조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일은 내가 하고 말은 다른 사람이 하는 집안. 그게 이 집안의 방식이었고 저는 그 안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시누이가 자기 쪽 손님만 챙기고 있어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저 그런 날의 연장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30년이 단지 참고 지나온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언제든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시간이었을 거라는 사실을요. 장례식은 아침부터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복을 입은 채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조문객들을 맞이했지요. 멀리서 오셨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들을 반복하면서도 저는 어딘가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유난히 분주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자기 시댁 쪽 친척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들어올 때마다 먼저 자리부터 챙겼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긴 자리 남아 있어요. 너무 큰 목소리 때문에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렸지요. 남편 친구, 아들 친구, 딸 친구, 친정 쪽 손님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분들은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야 했습니다. 금방 자리 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손님 수는 비슷해 보였는데 자리는 항상 한쪽부터 채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은 장례식이니까 괜히 말 꺼내서 분위기만 흐릴 수는 없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눌렀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시누이 쪽 손님은 앉자마자 따뜻한 국과 음식이 나갔고 저희 쪽 손님은 조금 늦게 자리를 안내받는 일이 잦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 쪽을 한 번 더 살피고 빈자리가 생기면 조용히 안내했을 뿐이었어요. 그날 장례식장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고 다투는 모습도 없었지요. 하지만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이 조금씩 제 손을 떠나고 있다는 걸요. 그래도 끝까지 참았습니다. 오늘은 남편을 보내는 날이었으니까요. 사무제를 마치고 가족들은 집으로 모였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밥상을 앞에 두니 그제야 숨이 조금 트이는 시간이었지요. 국은 식어 있었고 반찬은 급히 차린 티가 났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럴 날이 아니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이들이 남편이 서재로 사용하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조 봉투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지요. 어른들은 거실에 남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의미 없는 이야기만 나눌 뿐이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이름 어디서 오신 분이세요? 시누이 아들이 봉투 하나를 들고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잠시 봉투를 들여다보더니 대답했지요. 제 직장 선배예요. 잠시 뒤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분도 처음 보는 이름인데? 그건 누나 대학 동기예요. 그 질문과 대답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분은요? 여기도요. 시누이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계속될수록 그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지요. 마침내 그 집 사위가 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리해 보니까요. 말을 고르던 사위가 고개를 숙인 채 덧붙였습니다. 대부분이 외삼촌 쪽 손님들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거실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식탁 위에 놓인 빈 그릇만 한참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제야 시누이는 알았습니다. 이 집을 지탱하고 있었다고 믿었던 게 자기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실은 시누이에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시누이는 저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서, 이제 한별 아빠 없어서 자주 못 보겠네. 저는 갑작스러운 이상한 질문에 고개를 들어 시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동생도 없으니 집안 모일 일도 많이 없어질 테고 굳이 명절 때 여기서 모일 필요도 없지 않나 싶어서. 겸이가 장남이니 이제 차례나 동생 제사는 자네 집에서 해야 하는 거 아냐? 이제 가족도 아니고 각자 갈 길 가면 되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왔습니다. 원래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시누이였지만 30년을 이 집안에서 대소사를 다 맡아서 했던 사람에게 가족도 아니니 각자 제 갈 길 가자니 이 집에서 누가 중심이었는지를 확인해버린 사람이 내뱉은 말이었지요. 저는 그 순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집안에서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 나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을 숨길 이유도 없다는 걸 말입니다. 처음으로 신우이에게 이 사실을 짚어주고 싶었습니다. 누가 이 집안에서 자리를 지켜왔나 각인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온 가족의 휴대폰에 카톡 문자 알림 소리가 났습니다. 제 휴대폰에서만 소리가 없었습니다. 친척 단톡방에 유학 간 신우이 막내딸이 보낸 카톡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단톡방에 없었습니다. 아니, 친척 단톡방에 제가 초대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우이를 포함해 자리에 있던 모든 친척들은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폰에서는 카톡 알림이 없었다는 사실조차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카톡 문자 때문에 목까지 차올랐던 저의 절규가 다시 사그러들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의자 자국만 남아 있었고 전화벨도 좀처럼 울리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집에는 신우이와 저 그리고 각자의 자녀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무언가 자꾸 빠져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연결해 드릴게요. 수화기 너머로 신우이의 이름만 자연스럽게 불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름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병원 결정, 요양원 서류, 친척 연락. 늘 그랬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걸 설명하지 못한 채 그냥 넘겨왔습니다. 원래 그런가 보다. 내가 며느리니까. 하지만 남편이 떠난 뒤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저는 늘상 하던 대로 남편을 통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지 어머니도 신우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지난 30년간의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신우이의 말도 새롭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가족도 아니고 각자 갈 길 가면 되잖아. 그 말은 처음 듣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행동으로만 보여주던 걸 처음으로 입 밖에 낸 말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서 점점 밀려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경계선 밖에 서 있었다는 걸요. 저는 식탁에 남아있는 찻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할 그릇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집안에서 늘 그랬듯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 있다가 제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날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저는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남편의 흔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아이들 어린 시절의 사진, 그리고 남편이 결혼 전 사용하던 작은 상자 하나뿐이었지요. 그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를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거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드나들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머무를 이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붙잡지도 말리지도 않았지요. 이미 선을 그어놓은 사람이 굳이 다시 부를 이유는 없었을 테니까요. 현관문을 닫는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저에게 꽤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열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소리였지요.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을 잡고 나오던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다시 와요? 여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올 일이 있을까? 그 말에는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돌아갈 곳이 분명해졌다는 뜻이었지요.
차에 올라 문을 닫고 나서야 저는 긴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음 한쪽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나에게 가족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확인받아야 했던 시간이 끝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이후 그 집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선택이 저의 정체성을 깨닫고 저를 지키는 방식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아주 오래 지나서야 그날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제 가족도 아니고 각자 갈 길 가면 되잖아요. 그 말은 저를 밀어낸 말이 아니라 비로소 나의 길을 걷게 만든 말이었다는 걸 그제야 조용히 인정하게 되었지요. 가족이란 같은 집에 남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저는 30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에 공감하시면 여러분은 어떠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제게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